아주 오랜 옛날 우리 옛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옛날 충청도 어느 산골짜기에 버드네라는 작고 정겨운 마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랍니다. 마을에 수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새로 부임해 온 사또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지만 감히 어느 누구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죠.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해결사가 나타납니다. 과연 마을에서 생기는 수상한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권세 높은 새 원님의 비밀을 밝혀낸 이는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거꾸로 흐르는 도랑물.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골짜기에 버드네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어귀엔 수백 년 묵은 버드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고 그 아래로 졸졸 흐르는 도랑이 마을 한복판을 가로질러 아래쪽 논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봄이면 그 도랑가에 노란 민들레가 피었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발을 담그며 송사리를 잡기도 하고 가을이면 누런 벼이삭이 도랑물에 그림자를 드리웠죠. 마을 사람들은 그 도랑을 자기네 살림 미천처럼 무척 아꼈어요. 한편 버드네 마을의 도랑가 한쪽 끝에는 다 쓰러져 가는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프로 엮은 지붕은 군데군데 헐어있고 흙벽엔 비바람이 패인 자국이 가득했어요. 살인문은 한쪽이 떨어져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죠. 그 초가에는 12살 난 사내 아이 현우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아버지는 현우가 5살 되던 해에 모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고 품팔이를 다니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왔어요. 현우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몸집이 작고 마른 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찌나 영롱한지 한 번 본 사람은 그 아이의 눈을 쉽게 잊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글 공부는 제대로 배우지 못해 자기 이름 석자만 겨우 쓸 줄 알았지만 귀가 어찌나 밝은지 마을 어귀에서 누가 집신을 끌고 오는 소리만 들어도 그게 누구인지 알아맞히곤 했어요. 또 눈썰미가 뛰어나 비가 오기 전이면 개미들이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는지 알아챘고 물길이 어느 쪽으로 살짝 기울어 흐르는지도 금세 알아챌 정도였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현우를 두고 도랑가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우의 어머니는 가난해도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고 애썼어요. 매일 밤 호롱불 아래에서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같은 말을 들려주곤 했어요. 현우야, 억울한 일을 보게 되면 함부로 나서기 전에 먼저 바르게 보아야 한단다. 현우는 어머니의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가볍게 입을 놀리지 않고
먼저 가만히 보고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두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마을은 새로운 소식으로 들썩거렸죠. 새 원님이 부임해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작은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전임 원님이 너무도 무능해서 마을이 어수선했던 터라 새 원님이 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방앗간 주인 만석이는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너스레를 떨었죠. 아이고, 이번엔 좀 사람다운 사람이 와야 할 텐데 말이요. 훈장도 서당 마루에 앉아 새 원님이 학식이 깊은 사람이기를 바란다며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을 부녀자들은 관아마당을 깨끗이 쓸고 아이들은 새 원님 일행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서 사리문 밖을 기웃거렸어요. 이윽고 새 원님이 가마를 타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가마의 휘장은 짙은 자주색이었고 가마꾼들은 모두 단단한 집신을 신고 있었죠. 가마에서 내린 새 원님은 40쯤 되어 보이는 인물이었어요. 풍채는 넉넉하고 수염도 점잖게 길렀으며 입가엔 어딘지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첫인상이 나쁘지 않다며 서로 눈짓을 주고 받았죠. 새 원님은 부임 첫날부터 마을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보란 냇물이나 강물을 막아 물을 모아두고 필요한 만큼 논밭이나 도랑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만든 작은 둑 같은 것을 이르는 말이었어요. 그 보는 마을 어른들이 대대로 쌓아 올린 것이었고 보의 작은 문을 통해 마을 도랑으로 적당량의 물이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새 원님은 보를 손으로 만져보더니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이 보가 너무 낡았구나. 백성들이 제멋대로 만든 보로는 물이 고르게 흘러가기 어려울 것 같구나. 관에서 새로 손을 보아야겠다. 곁에 서 있던 아전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에서 보를 손봐주면 더 튼튼해지고 물도 더 잘 흐를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마을 남정네들은 보호공사에 끌려나갔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을 나르고 흙을 다지고 물문을 새로 짜는 일이 이어졌죠. 그리고 보는 예전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위쪽 큰 물문 외에 아래쪽으로 작은 나무문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마을 어른들이 의아해하며 그 작은 문이 무엇이냐고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전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물이 갑자기 넘칠 때를 대비한 비상 물문이요. 평소에 닫혀 있을 것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렇게 보호공사가 끝나자 세원님은 관아마당에 상을 펴고 마을 사람들에게 막걸리 한 사발씩을 돌렸습니다. 그리곤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이제 물은 관에서 공평하게 다스리게 될 것이요. 그러니 다들 마음 편히 놓으시오. 마을 사람들은
원님의 말에 모두들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볼을 새로 만든 뒤부터 마을의 물길이 어쩐지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을 아래쪽 논에 물이 충분히 차오르지 않았어요. 도랑의 물은 분명히 흐르는데 그 양이 예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모내기를 준비하던 농부들은 논바닥이 자꾸 갈라지는 것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방앗간의 물레방아도 시원찮게 돌아갔습니다. 방앗간 주인 만석이는 물레 옆에 서서 한숨을 푹푹 내쉬었죠. 이러다간 방아를 못 돌리겠는걸. 한편 그 무렵 현우는 매일같이 도랑가에 나가 물소리를 듣고 나였어요.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가신 동안 현우는 마을의 도랑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손가락을 물에 담그고 그 흐름의 빠르고 느림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죠. 현우는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디선가 졸졸거리는 물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려왔거든요. 현우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리문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한낮에 시원찮게 흐르던 그 도랑물이 한밤중인 그 시각에 어찌된 일인지 활기차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 쪽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산비탈 방향으로 흐르는 듯 보였죠. 현우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물의 흐름이 분명 이상했어요. 다음 날 현우는 보 근처로 가보았습니다. 보의 큰 물문은 평소처럼 닫혀 있었고 작은 비상 물문도 굳게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 보를 오갔죠. 하지만 현우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현우는 일부러 한밤중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호롱불도 켜지 않은 채 살그머니 살인문을 빠져나가 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밤이었습니다. 현우는 풀숲에 몸을 숨기고 보를 지켜보았죠. 자정쯤 되었을까 보 아래쪽 작은 비상물문 곁에서 검은 그림자 둘이 어른거리는 게 보였어요. 그림자들은 아무 말도 없이 작은 물문에 빗장을 풀고 안쪽에 끼워져 있던 차단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물줄기가 새로운 물길로 콸콸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물길은 마을 쪽이 아니라 산비탈 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있었죠. 현우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그 그림자들은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차단판을 끼워놓고 빗장을 잠근 뒤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현우는 풀숲에서 조심스럽게 나와 그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진흙 바닥에 집신 자국 몇 개가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집신 자국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집신 자국은 마을 사람들이 신는 헐렁한 집신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게 짜인 관아 사람들의 집신 자국이었죠. 현우는 옆에 떨어진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 주어 그 집신 자국의 길이와 너비를
가만히 재어서 표시해 두었어요. 한편 어머니는 새벽녘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현우의 진흙 묻은 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현우야, 이 밤에 어디를 다녀온 게냐? 어머니, 물이 밤만 되면 딴 주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현우의 말의 뜻을 단번에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잠자리에 누우며 조용히 한마디를 했죠. 네가 무엇을 보았든 함부로 입에 담지 말거라. 무엇이든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네 마음에만 담아두어야 한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마을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모내기철은 다가오는데 물은 갈수록 시원찮게 흘렀어요. 어떤 노는 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어떤 밭은 흙먼지만 풀풀 날렸습니다. 방앗간의 물레방아는 결국 멈춰버렸고 만석이는 일감이 없어 마을 어귀에 쪼그려 앉아 막걸리 사발만 기울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선 한숨이 끊이질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세원님은 마을 사람들을 관아마당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이자 세원님은 평상에 앉아 짐짓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다들 알다시피 올해는 흉년이 될 것으로 보이요. 미리 세금을 거두어 비축해 두지 않으면 백성들이 더 큰 고생을 하게 될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술렁였습니다. 아직 추수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세금을 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어요. 그러자 아전이 두꺼운 장부 한 권을 펼쳐 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이 장부에 따르면 다들 작년에 곡식을 적잖이 숨긴 걸로 나온다. 그 숨긴 양만큼 추가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니 다들 군말 말고 내놓도록 하라. 장부엔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엔 붉은 인주로 찍은 손도장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기들이 장부에 손도장을 찍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방앗간 주인 만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또마님, 저희는 그런 장부에 손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쇼. 그러자 세원님은 인자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모양이로구나. 작년 추수 후에 다들 와서 찍지 않았느냐. 늙으면 그런 일도 있는 법이지. 마을 사람들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장부에 손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우도 어른들 틈에 끼어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우의 눈엔 그 장부의 손도장들이 영 이상하게 보였죠. 사람의 손은 손가락 마디의 자국이나 손바닥 손금이 저마다 다 달라야 하는 법이거늘 장부 속 손도장들은 모두가 비슷하게 보였던 거예요. 마치 같은 도장을 찍은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현우는 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전이 장부를 읽어 내려갈 때 작년 봄에 세상을 떠난 김노인의 이름도 있었으니까요. 현우는 김노인이 살아 있을 때 마당에서 풀을 매주고 보리쌀 한 뒷박을 얻어온 적이 있었기에 그분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김노인의 이름 옆에도 붉은 손도장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 점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은 방앗간 주인 만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김노인은 작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손도장을 찍는단 말씀입니까요? 그러자 새 원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태어난 표정으로 대답했죠. 아니, 그럼 관아 장부가 틀렸다는 말이냐? 김노인이 죽기 전에 미리 손도장을 찍어둔 게야. 만석이는 더 따지고 싶었지만 새 원님의 눈빛이 어찌나 매서운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관아마당을 떠났습니다. 현우도 풀이 죽은 채로 담장 그늘에서 나오려는데 마침 관아 뒷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우는 호기심에 살금살금 뒷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뒷뜰엔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 아전이 쭈그려 앉아 무언가를 씻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담장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아전의 손에 들린 건 작은 나무 조각이었죠. 손바닥만한 크기의 나무판이었는데 한쪽 면이 사람의 손바닥 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깎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드라진 면에는 붉은 인주가 잔뜩 묻어 있었죠. 아전은 그 나무판을 우물물로 정성껏 씻어 인주를 닦아내고는 마른 천으로 물기를 닦아내더니 품속에 슬그머니 감추었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장부 속의 손도장은 사람의 손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손바닥 모양으로 찍은 나무 도장이었다는 걸 말이죠. 현우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어머니에게 그날 본 것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듣고 있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혜라, 네가 본 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이로구나. 하지만 이런 일은 어린 너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이야. 어서 도와줄 어른들이 있어야겠구나. 현우는 그 길로 훈장님을 찾아갔어요. 서당 마루에 앉아있던 훈장은 현우가 무슨 말을 하든 처음엔 듣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글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가 관아장부에 대해 무얼 안다고 떠드느냐는 표정이었죠. 에이구 이놈아, 너는 전자문도 끝까지 외우지 못하는 주제에 어찌 관아이를 입에 담느냐? 하지만 현우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김노인의 이름이 장부에 적혀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훈장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김노인은 훈장과도 절친한 사이였거든요. 훈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현우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어디, 네가 본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해보거라. 현우는 훈장에게 본 것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손바닥 모양의
나무도장 이야기. 한밤중에 보에 작은 물문이 열리던 일. 산비탈로 흐르던 물줄기, 집신 자국까지 모두 말이죠. 훈장은 듣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자 훈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내 오늘 밤 예전 마을 기록을 찾아보마. 그동안 너는 절대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전해서는 아니 될 것이야. 현우는 그러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서당을 나섰어요. 그날 밤 훈장은 자기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마을 기록을 꺼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작년에 마을 사람들이 정식으로 손도장을 찍어 보관해둔 기록이 나왔어요. 훈장은 그 기록을 들고 다음날 새벽에 관하로 가서 아전이 자리를 비운 틈에 새 장부를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기록을 비교해 보니 새 장부의 손도장들은 작년 기록과 모양이 너무도 달랐어요. 같은 사람의 손도장이라고 하기엔 손금의 위치와 손가락 굵기가 영 어긋났죠. 훈장은 그제야 현우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길로 훈장은 서당으로 돌아와 현우를 불렀어요. 현우가 도착하자 훈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 하지만 이 일을 어찌 풀어나가야 할지가 문제로구나. 우리가 섣불리 나섰다간 도리어 화를 입을 것이야. 현우는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훈장님, 원님을 단번에 고발하면 마을 사람들까지 다칠 거예요. 원님의 죄를 마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밝혀야 돼요. 첫째는 물길이 밤에 몰래 바뀐다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물을 끌어다 쓰는 산비탈 논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짜 손도장과 조작된 장부를 원님이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사건을 풀어보겠습니다. 훈장은 어린아이의 입에서 그런 차근차근한 계획이 나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한참 동안 현우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다. 나도 힘껏 도우마. 다만 무리 말고 몸 조심하거라. 며칠 뒤 현우는 마을 아이들 서넛을 모았어요. 마을 아이들 중 현우가 가장 친하게 지내던 봉구와 점례 그리고 막내 영동이가 모였죠. 현우는 아이들에게 작은 조롱박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조롱박 안에는 미리 부엌 아궁이에서 긁어모은 숯가루가 조금씩 들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무슨 놀이를 하는 줄 알고 신이 났습니다. 이 조롱박을 보 아래쪽 도랑에 띄울 거야.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에 어디로 흘러갔는지 날아가 보는 거지. 현우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일러두었어요. 그날 저녁 무렵 현우와 아이들은 보 아래쪽 도랑 곳곳에 조롱박들을 띄웠죠. 조롱박들은 가벼운 물살을 따라 마을 쪽으로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아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일렀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현우는 또다시 보 근처에 숨어 있었죠. 자정이 가까워지자 어김없이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들은 작은 비상 물문의 빗장을 풀고 차단판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도랑물이 산비탈 쪽으로 콸콸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죠. 현우는 그날따라 더 자세히 지켜보았어요. 그림자들이 사라진 뒤 현우는 도랑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낮에 띄어두었던 조롱박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랑 아래쪽 마을 방향으로 흘러갔어야 할 조랑박들이 모두 산비탈 물길 쪽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훈장님과 만석이 아저씨를 데리고 산비탈로 올라갔습니다. 만석은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투덜거리며 따라왔지만 산비탈에 오르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엔 마을 사람들 누구도 알지 못하던 새 논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 논은 작지 않았습니다. 좋기 너른 평야의 한 자락만큼은 되었죠. 그리고 논두렁 곳곳엔 어젯밤 흘러들어간 조랑박들이 둥둥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 표면엔 숯가루가 거뭇거뭇한 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한참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 현우의 어깨를 두툼한 손으로 꽉 잡았어요. 이럴 수가. 네가 물길의 방향을 알아내었구나. 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만석이와 훈장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산비탈 새 논은 분명 누군가의 손에 의해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논두렁은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고 모는 이미 푸르게 자라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마을 아래의 논들은 물이 모자라 갈라지고 있는데 이 산비탈 논만은 풍성한 물을 머금고 있었죠. 만석은 분이 차오르는지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 논의 주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훈장도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산비탈을 내려오며 다음 일을 어찌할지 의논했습니다. 만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마을 어른들 몇몇을 조용히 불러 모아 이 사실을 알리겠소. 다만 함부로 떠들지 못하게 단단히 일러두지요. 훈장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특히 관아에서는 절대 몰라야 하오. 우리가 무언가 알아챘다는 낌새를 보이면 더 큰 일을 꾸밀지도 모르오. 우리는 끝까지 모른 척하면서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야 하오. 현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더 보태었어요. 원님이 가짜 손도장으로 장부를 만든 까닭은 결국 매돌린 곡식과 재물을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니 매돌린 곡식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내야 합니다. 만석과 훈장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두 어른은 서로 마주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찌 보면 어른들이 도랑가 아이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였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말이라면 신뢰가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세원님은 갑자기 관아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흉년을 걱정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형편이 좀 나은 집안의 어른들
몇몇이 초대받았습니다. 만석도 그 자리에 끼어 있었어요. 관아 마당엔 잘 차려진 음식상이 펼쳐졌고 향기로운 술과 갓 지은 흰쌀밥, 잘 익힌 고기와 나물이 한가득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잔치상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죠. 세원님은 너그러운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올해는 비록 흉년이나 관에서 미리 비축해둔 곡식이 있으니 너무 걱정들 말라. 내 백성을 굶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새 원님의 말에 감지덕지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현우는 관아 부엌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잔치에 쓰일 음식을 나르는 종복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피기 위함이었죠. 그러다 현우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관아 부엌 뒤편에서 한 종복이 묵직한 쌀가마니를 하나 끌고 와 풀어 헤치고 있었어요. 현우는 가만히 그 가마니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마니 옆구리엔 원래 구휼미라는 글자가 또렷이 찍혀 있어야 마땅한데 그 글자가 슬쩍 지워진 흔적이 보였어요. 누군가 일부러 인두 같은 것으로 글자를 태워 없앤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가마니에서 풍기는 쌀 냄새가 이상했죠. 마을 창고에 보관된 묵은 쌀이라면 눅눅하고 키키한 냄새가 나야 마땅한데 그 가마니에선 방금 찌은 햅쌀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풍겼어요. 현우는 종복이 자리를 비운 틈에 가마니에서 쌀 한 줌을 슬쩍 집어 품속에 챙겼죠. 그러고는 잔치가 한창인 틈을 타 슬그머니 관아를 빠져나왔어요. 그 길로 곧장 방앗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만석은 마침 관아 잔치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죠. 현우가 품속에서 쌀 한 줌을 꺼내 보이자 만석이 그것을 손바닥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 창고의 묵은 쌀이 아니야. 갓 지은 햅쌀이야. 쌀 알갱이가 약간 누런 빛이 도는 걸 보니 이건 필시 마을 평지 쌀이 아니라 산비탈 흙에서 자란 쌀이다. 만석과 현우는 그제야 모든 그림이 머릿속에서 짜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 원님이 마을의 물길을 산비탈로 돌려 자기가 숨겨둔 논에 모를 키우고 거기서 난 햅쌀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밤 현우가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우려는데 살인문 밖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어요. 현우가 가만히 살펴보니 작게 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어설픈 글씨로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보름날 밤 관아 창고 뒤를 보거라. 현우는 그 쪽지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 더 이상 양심의 짐을 지고 싶지 않아 슬그머니 단서를 흘려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우는 그 쪽지를 호롱불에 태워 흔적을 없애고 보름날 밤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마침내 보름달이 둥글게 떠오르는 밤이 찾아왔죠. 현우는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새 일어나
부엌한 기퉁이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현우를 붙잡지 않고 낡은 겉옷 하나를 건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어떠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몸을 먼저 앞서지 말고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거라.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한번 꾹 잡고 겉옷을 어깨에 둘렀어요. 그러고는 살인문을 나서 관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본 것은 마을의 모든 비밀을 풀어줄 마지막 열쇠가 될 터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 밤은 현우 자신이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밤이기도 했습니다. 보름달 빛이 마을 골목을 환하게 비추는 밤이었어요. 현우는 그림자가 짙은 담장 아래로만 골라다니며 관아 쪽으로 다가갔죠. 관아 소슬대문 앞엔 야경을 도는 종복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정문을 피해 관아의 뒤편 담장을 따라 빙 돌아갔어요. 그쪽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좁은 흙길이 나 있었고 그 끝에 관아의 큰 창고가 자리 잡고 있었죠. 현우는 창고 뒤편에 잡목 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자니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너댓이 창고 뒷문을 살며시 열고 있었죠. 사내들은 관아의 신복들이었습니다. 평소엔 세원님의 시중을 들거나 마을의 자질구레한 일을 처리했지만 밤이 되면 이런 은밀한 일에 동원되는 자들이었죠. 사내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이어 묵직한 쌀가마니들을 하나씩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마니의 옆구리엔 구율미라는 글자가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가마니들은 본래 마을 사람들에게 흉년에 대비해 나누어 주기로 되어 있던 곡식이었어요. 사내들은 그 가마니를 차곡차곡 술에 실었습니다. 술에는 모두 3대였어요. 한 대가 가득 차면 다음 수레로 옮기고 그것이 또 차면 다음 수레로 옮겼죠. 한참을 그렇게 옮기더니 수레 3대가 모두 그득해졌어요. 이윽고 수레들이 슬그머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바퀴축엔 미리 기름을 두텁게 발라두었는지 그 큰 수레가 굴러가는데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현우는 잠복 사이에 몸을 숨기고 그 수레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들은 관아 뒷길을 따라 한참을 가더니 마을을 벗어나 산비탈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산비탈 길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현우는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옮겼죠. 그렇게 반 시지쯤 따라갔을까. 수레들이 멈춘 곳은 산자락에 움푹 들어간 골짜기 안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큼지막한 창고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창고는 보통의 곳감보다 2배는 더 컸습니다. 지붕은 새 지프로 덮여 있었고 벽은 단단한 송판으로 짜여 있었죠. 창고 입구엔 작은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살그머니 다가가 그 표식을 들여다보았어요. 표식에는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현우는 글을 읽을 줄 모르니 그 이름을 또렷이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글자 한 글자의 모양을 기억해 두려고 정신을 집중했어요. 그 글자들은 새 원님의 이름과는 다른 모양 같았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편 신복들은 가만히 들을 그 숨겨진 창고 안으로 분주히 옮겼어요. 그동안 현우는 잡목 사이에서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자세를 살짝 바꾸려다 발끝으로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밟아버린 거예요. 늦은 밤 한적한 산골짜기에 딱 하고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신복들 중 하나가 즉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신복들도 횃불을 들고 잡목 숲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더 이상 머뭇거릴 틈이 없었죠. 후다닥 몸을 돌려 산비탈 아래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복들은 횃불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놈 잡아라! 도둑이 분명하다! 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발걸음이 자꾸 헛디뎌졌지만 산골에서 자란 아이답게 길의 모양을 발끝으로 느끼며 잘도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그만 진흙밭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게 되었죠. 비가 며칠 전 내렸던 탓에 그곳은 발이 푹푹 빠질 만큼 질척했습니다. 현우는 그 진흙밭을 뛰어 건너다가 그만 집신 한 짝이 진흙에 박혀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현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횃불 발자국 소리에 집신 한 짝을 포기하고 그대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발은 맨발인 채로 산비탈을 미친 듯이 내달려 마을 어귀까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랑가에 자기 집까지 단숨에 달려와 살인문 안으로 굴러 들어가듯 들어갔어요. 집 안에선 어머니가 잠을 청하지 못하고 호롱불을 켜둔 채 기다리고 있었죠. 현우의 진흙투성이 발과 한 짝만 남은 신발을 본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물을 떠다가 현우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현우의 발은 군데군데 긁히고 가시에 찔려 작은 핏자국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현우의 발을 정성껏 닦아주고 작은 헝겊으로 상처를 싸매어 주었죠. 어머니, 신발 한 짝을 거기에 두고 왔습니다. 현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에 두고 왔느냐? 관아가 아니에요. 산비탈 아래 진흙밭이에요. 그 사람들이 숨겨둔 창고에서 쫓겨 내려오다 그만 빠뜨렸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현우의 어깨를 꼭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내일 네가 할 말은 하나뿐이다. 거짓말을 보태지도 말고 겁을 먹고 숨지도 말거라. 집신은 네 것이 맞다고 하여라. 다만 그 집신이 어디서 빠졌는지 똑똑히 말해야 한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잃어버린 집신 한 짝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은 새 원님이 그 집신을 어떻게 이용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새 원님은 관아마당의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새 원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근엄했어요. 옆엔 아전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옆엔 신복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새 원님은 헛기침을 두어 번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가나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 다행히 신복들이 일찍 발견하여 도둑을 쫓아냈으나 도둑은 어두운 밤을 틈타 도망쳐버렸다. 다만 도둑이 집신 한 짝을 두고 갔으니 이것이 그 증거다. 새 원님이 손짓을 하자 한 신복이 헝겊에 쌓인 집신 한 짝을 들고 와 평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 집신에 모였죠. 그것은 분명히 현우의 집신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 모양에 맞게 달아있는 집신을 알아보지 못할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도랑가에 사는 현우네 쪽을 힐끔거리며 쳐다봤죠. 세원님은 그 술렁임을 즐기듯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이 집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마을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도랑가에 사는 그 이름이 현우라 했던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에 서 있던 현우에게 쏠렸어요. 현우의 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만 현우는 뜻밖에도 차분했습니다. 새원님은 현우를 손가락질하며 호통을 쳤어요. 이놈, 어찌 감히 관아 창고에 숨어들었느냐? 누가 시킨 일이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큰 별을 면치 못할 것이야. 현우 어머니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지만 현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평상 위의 집신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사또어른, 그것은 제 집신이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술렁였어요. 새원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모두 들었느냐? 저 아이가 스스로 인정을 하였다. 저 집신이 제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때 현우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관아창고에 든 적이 없습니다. 새원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아니, 네 집신이 관아 창고 근처에서 나왔는데도 그런 말을 하느냐? 현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사또, 그 집신이 정말 관아창고 근처에서 나왔습니까?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새원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어 말했죠. 제가 집신을 잃어버린 곳은 관아창고가 아닙니다. 산비탈 아래 진흙밭입니다. 그 진흙밭은 관아 마당의 흙과 색도 다르고 냄새도 다릅니다. 거기는 며칠 전 비가 고여 썩은 낙엽 냄새가 납니다. 집신에 묻은 흙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평상 위의 집신을 바라보았어요. 집신 사이사이에는 검붉은 진흙과 썩은 잎조각이 끼어 있었죠.
관아 마당의 마른 황토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러자 현우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관아창고에서 도망쳤다면 관아창고에서부터 진흙밭까지 제 발자국이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집신이 빠진 곳은 산비탈 아래입니다. 거기에는 한 짝 집신 자국과 맨발 자국이 함께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짝을 잃고 도망쳤으니까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만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말했죠. 맞는 말이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는 진흙밭에 가보면 알 일이요. 한짝 집신 자국과 맨발 자국이 이어져 있으면 이 아이 말이 맞는 것이요. 훈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원님 말씀대로 관아창고에 도둑이 들었다면 관아창고 근처에도 흔적이 있어야지요. 집신 한 짝만 들고 나와 아이를 몰아붙일 일은 아닙니다. 새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현우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또,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중에 쌀가마니들이 관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속 숨겨진 창고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쫓기다가 집신을 잃은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뭐요? 산속 창고라니? 아이고, 쌀가마니가 관아 창고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다고? 아니 그럼 우리가 바친 쌀이 어디로 간 거요? 아니, 어린 놈이 겁도 없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때 만석이 새 원님 앞으로 나서서 말했어요. 사또, 아이 말이 거짓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관아 창고에 정말 도둑이 들었는지 보고 산비탈 아래 진흙밭에 아이의 발자국이 있는지도 보면 되지요. 그리고 아이가 말한 숨겨진 창고가 있는지도 확인하면 됩니다. 훈장도 차분히 덧붙였어요. 아이 하나를 도둑으로 몰기 전에 증거를 먼저 살피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냈죠. 맞소, 집신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봐야오. 아이고, 관아 창고 근처에서 나온 것인지 산비탈 진흙밭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야 해요. 아이 말대로라면 이건 도둑 문제가 아니라 쌀가마니가 더 문제 아니요. 새 원님은 더 이상 함부로 현우를 몰아붙일 수 없었어요. 집신 한 짝으로 아이를 겁주려던 일이 오히려 자신의 거짓말을 밝히는 단서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결국 새 원님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확인해보자. 이 아이가 거짓말을 말하는지 아닌지 오늘 분명히 밝혀질 것이야.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새 원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현우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흩어진 뒤 만석과 훈장은 현우를 데리고 서당으로 갔어요. 거기서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습니다. 현우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모두 풀어놓았어요. 훈장은 현우가 기억해둔 글자의 모양을 듣고는 가만히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던 훈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래, 이 글자는 세원님의 처가 쪽 친척 이름이로구나. 내가 그 집안 어른들 이름을 들은 적이 있다. 세원님은 그 친척의 이름을 빌려 숨겨진 창고를 마련해 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을 마친 훈장은 곧장 자기 서재에서 작년의 마을 기록과 새로 만든 장부를 꺼내 그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였어요. 현우와 만석도 그 곁에서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각 장부에 찍힌 손도장의 모양이 정말로 너무 달랐죠. 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정리한 뒤 다시 관아 마당으로 향했어요. 그날 오후 관아 마당엔 마을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세원님은 평상 위에 두꺼운 장부 한 권을 펼쳐놓고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죠. 옆으로는 아전이 무거운 표정으로 붓을 쥐고 서 있었고 신복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세원님은 현우를 앞으로 불러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자리는 관아 창고를 엿본 도둑계좌를 묻는 자리다. 그래, 네가 변명할 것이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내 듣자 하니 네가 관아의 장부가 틀렸다고 떠들고 다닌다던데. 그래, 네가 이 장부의 글자를 읽을 수는 있느냐? 세원님은 현우를 내려다보며 비웃듯 물었습니다. 현우는 솔직하게 대답하였어요. 글자는 다 읽지 못합니다. 그러자 세원님은 기다렸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가 어찌 장부가 틀렸다고 떠들고 다닌단 말이냐? 현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을 사람들이 또렷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죠. 글자는 다 몰라도 손은 압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며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평상 가까이 다가가 장부 위에 찍힌 손도장들을 가리켰죠. 마을 어른들 모두 손이 다 다릅니다. 손가락 굵기도 다르고 손바닥 모양도 다르고 손금도 다릅니다. 그러니 손도장도 다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부에는 똑같은 손도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여러 번 찍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장부 쪽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만석이 큰 소리로 말했죠. 이거 참말로 이상하오. 아니 사람 손이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소이다. 누가 손 모양을 새겨 찍은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자 세원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곧 헛기침을 하며 둘러댔습니다. 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를 모르니 누군가 대신 찍어 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 그게 무슨 큰 흠이란 말이냐? 현우는 바로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사또님 말씀은 이 장부가 마을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고 찍은 장부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세원님은 그 말에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대신 찍었다고 인정하면 장부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그렇다고 직접 찍었다고 우기기에는 손도장의 모양이 너무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괜한 말을 하는 줄 알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장부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관아마당 입구 쪽에서 한 사내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는 며칠 전부터 마을 어귀를 어슬렁거리던 떠돌이 선비였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한 무명옷이었고 머리에는 낡은 갓을 쓰고 있었으며 손에는 작은 보침 하나만 들려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지나가는 길손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비가 마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이 점점 재미있게 돌아가는구려. 세원님은 낯선 선비를 보고 호통을 쳤어요. 감히 관아의 재판에 끼어드는 이가 누구더냐? 썩 물러나가거라. 하지만 선비는 흔들림 없이 그저 마당 한쪽에 조용히 서서 재판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세원님은 그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소란을 일으킬 수는 없었어요. 원님은 마음을 다시 다잡고 현우를 향해 소리쳤죠. 좋다. 장부는 그렇다 치고 네가 마을 아이들에게 관아에서 물기를 빼돌렸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는데 도대체 그 증거는 어디 있단 말이냐? 물이란 본래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다. 내가 명을 내린다고 물이 산으로 거꾸로 오르겠느냐? 현우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마당 한쪽에 서 있던 아이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그러자 봉구와 점례, 영동이가 작은 물동이와 흙을 담은 그릇들을 들고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물동이에는 보 아래 도랑에서 떠온 물이 담겨 있었고 그릇들에는 마을 도랑가의 흙, 보 옆 진흙, 산비탈 새논 근처의 검붉은 흙이 따로따로 담겨 있었죠. 현우는 마당 한쪽의 빈 자리에 흙을 얇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작은 마을 지도를 그렸어요. 보의 위치, 큰 물문, 작은 비상물문, 그리고 마을 아래의 논, 그리고 산비탈 새논의 자리를 차례로 표시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보에 큰 물문이 열려 있으면 물은 마을 도랑을 따라 아래 논으로 흘러가야 하죠.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마을로는 말라가고 산비탈 새 논에는 물이 들어갔습니다. 물이 스스로 산비탈로 올라갈 수는 없지요. 누군가 밤마다 작은 비상 물문을 열어 물길을 돌리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우가 작은 나무 조각으로 비상 물문 자리를 옆으로 밀어 보이자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이 흙위에 드러났어요. 그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만석이 곁에서 거들었어요. 며칠 전 아이들이 도랑에 조롱박을 띄웠소. 그 안에는 숯가루가 들어있었소. 물길이 정상이라면 숯가루는 마을 아래 논 근처에서 나와야 했소. 그런데 그 숯가루가 산비탈 새 논둑에서 발견되었소. 이보다 더 분명한 물길의 증거가 어디 있겠소? 훈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작년 마을 기록과 새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다들 여기 보시오. 작년에 세상을 떠난 김노인의 이름이 새 장부에 다시 올라와 있어.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찌 손도장을 찍을 수 있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김노인이 작년 가을에 세상을 떠난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의 의심은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하지만 세원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끝까지 잡아떼려 하였어요. 아니 이런 모두 모함이다. 김노인의 이름은 작년에 죽기 전에 적어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산비탈론이라니 나는 그런 논을 본 적도 없네. 마당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세원님 가까이 다가갔어요. 사또, 그러면 산비탈 새 논에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없네. 나는 그런 논이 있는 줄도 모르네. 세원님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그 순간 현우는 세원님의 신을 가리켰어요. 그렇다면 사또님 신의 바닥에 묻은 저 흙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세원님의 발로 향했죠. 세원님의 신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바닥 가장자리에는 검붉은 흙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현우가 마당 한쪽에 놓아둔 산비탈 새논의 흙을 가져와 그 옆에 놓았죠. 두 흙은 색과 결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마을 평지의 누런 황토와는 확실히 사뭇 달랐어요. 그때 만석이 낮게 말했죠. 이 흙은 우리 마을 평지 흙이 아니요. 산비탈 쪽 검붉은 흙이요. 그러자 현우가 품속에서 작은 버두나무 가지 하나를 꺼냈어요. 그 가지에는 2개의 작은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이 가지는 제가 보알의 작은 물문 옆 진흙에 찍혀 있던 집신 자국의 길이를 재어 표시해 둔 것입니다. 그날 밤 누군가 그 물문 곁에 서 있었고 그 집신 자국의 길이가 바로 이 흠집 사이만큼이었습니다. 현우는 가지를 세원님의 신 옆에 조심스럽게 대보았어요. 앞코에서 뒤꿈치까지의 길이가 가지의 흠집 사이와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럼 원님이 밤마다 물문을 열었다는 말이오? 아이고, 우리 논을 말려놓고 산비탈 논에 물을 댄 것이오. 바로 그 순간 마당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떠돌이 선비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는 품속에서 작은 마패 하나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은 마패가 번쩍 빛났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어요. 그러자 선비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듣거라. 나는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다. 마당 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세원님은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원님 옆에 있던 아전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이마를 땅에 대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이고, 소인의 죄가 큽니다. 원님의 협박이 두려워 가짜 손도장 나무판을 만들었습니다. 장부도 조작했지요. 새 보의 작은 물문도 원님의 지시로 만들었고 밤마다 그 문을 열어 물길을 산비탈 쪽으로 돌린 것도 모두 원님의 명이었습니다. 아전은 품속에서 손바닥 모양으로 깎은 작은 나무판을 꺼내 평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나무판에는
아직도 붉은 인주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죠. 이제 원님의 죄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신복들조차 새 원님의 곁에서 슬그머니 물러섰습니다. 암행어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새 원님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관아는 백성의 물을 지켜야 할 것인데 도리어 그 물을 훔쳤구나. 백성이 낸 세금과 구휼미를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하고 아이 하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암행어사는 새 원님과 신복들을 결박하게 하고 산비탈에 숨겨진 창고를 조사하라 명했습니다. 며칠에 걸친 조사 끝에 그 창고에서는 빼돌린 구휼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사들인 비단과 곡식도 나왔고 처가 친척 이름으로 사들인 산비탈 새 논의 문서도 줄줄이 발견되었습니다. 새 원님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어요. 정식 재판을 받은 뒤 파직되었고 멀고 먼 곳으로 귀양을 떠나게 되었죠. 아전은 죄를 자백한 덕분에 무거운 벌은 면했지만 다시는 관아의 장부를 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암행어사는 숨겨진 창고에서 걷어들인 구휼미를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돌려주었어요. 사람들은 가마니를 하나씩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며 눈물을 글썽였죠. 세보의 작은 비상 물문은 봉인되었고 본래의 큰 물문이 다시 마을 도랑으로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갈라졌던 논에 물이 차오르고 농부들은 늦었지만 다시 모를 심기 시작했어요. 방앗간의 물레방아도 다시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만석은 멈춰있던 방아를 쓰다듬으며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쿵덕쿵덕 울리는 방아 소리는 마을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처럼 들렸죠. 그렇게 버드네의 마을은 오랜만에 제 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마을을 떠나기 전 관아 마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현우를 칭찬하였어요.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이 마을의 고통은 오래 이어졌을 것이다. 그를 모르는 아이라 해도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있으면 큰일을 해낼 수 있다. 모두 이 일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현우를 둘러쌌습니다. 현우는 그저 빙긋이 웃었어요. 훈장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훈장은 현우의 어머니를 찾아갔죠. 현우를 서당에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보는 눈은 이미 갖추었으니 거기에 글이 더해지면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우의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서당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지만 가난한 모자에게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훈장은 눈치를 채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울 것입니다. 만석도 앞장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며칠 뒤 마을 어른들이 도랑가 초가로 모여들었어요. 누구는 쌀 한 대박을 가져오고 누구는 곡식 두어 줌을 가져왔죠. 또 누구는 헌옷가지를 손질해서 가져왔습니다.
작고 소박한 정성들이 하나둘 모여 현우 어머니의 손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현우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은 천자문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현우는 한 글자를 배우면 그 뜻을 마음 깊이 새겼고 그 글자가 쓰인 문장의 이치까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훈장은 그런 현우를 보며 자주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글을 아는 것도 배움이지만 세상을 바로 보는 눈도 배움이다. 너는 이미 큰 배움 하나를 가졌으니 거기에 글을 더하면 누구도 너를 쉽게 속이지는 못할 것이야. 현우는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에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름이 깊어진 어느 날이었어요. 며칠 동안 가물던 하늘이 마침내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는 빗줄기였지만 이내 시원한 장맛비가 마을 곳곳을 적셨죠.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마을 아이들은 도랑가로 모여들었어요. 봉구와 점례, 영동이가 작은 조랑빵 몇 개를 들고 와 도랑물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숟가루를 넣지 않았어요. 그저 놀이 삼아 띄운 조롱박이었으니까요. 조롱박들은 맑은 물살을 따라 도랑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마을 아래 논을 지나고 푸른 모들 사이를 지나 더 아래쪽 너른 들판까지 곱게 흘러갔죠. 현우는 흘러가는 조롱박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물은 결국 제 길을 찾는구나. 도랑가의 민들레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을 어귀의 버드나무도 푸른 잎을 길게 늘어뜨린 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멀리의 방앗간에서는 물레방아 소리가 흥겹게 들려왔고 서당 쪽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 후로도 버드네 마을은 오래도록 평안했어요. 봄이면 모내기가 제때 이루어졌고 가을이면 누런 벼이삭이 들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랑가의 현우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글을 몰라도 힘이 없어도 세상을 바로 보는 눈만 있다면 어떤 거짓도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지 않았죠. 현우는 자라서 마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글 공부를 더 깊이 한 뒤에는 마을의 자잘한 분쟁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도랑가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더 이상 가난한 아이를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드네 마을의 자랑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죠. 그리고 그 도랑은 오늘날에도 버드네 마을 한복판을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길을 두고 진실을 흘려보내는 도랑이라 불렀어요.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결국 제 길을 찾아 흐른다는 그 옛 가르침을 마을 사람들은 오래오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난한 12살 아이 현우가 글도 제대로 모르면서
큰 권세를 가진 새 원님의 죄를 하나하나 밝혀내는 과정이 참으로 통쾌했지요. 한밤중 보름달을 등에 지고 산비탈을 따라가며 진실을 밝히려 했던 현우의 용기에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도 현우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이 본 것을 따라갔죠. 그러고 보면 물은 참 정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나간 길을 반드시 남기니까요. 그래서 물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힘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또 가진 것이 없다고 업신여긴 당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물도 막아두면 썩고 사람 마음도 억울함을 오래 눌러두면 병이 된다고 합니다. 막힌 곳은 언젠가 뚫려야 다시 흐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꼭 힘 있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바르게 보는 눈 하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때가 있으니까요. 요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공과 출세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잘 되고 높이 올라가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물길처럼 조용히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따뜻한 옛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꿀잠 주무세요.